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에 집결한 미국 지상군 5만 명 넘어. 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지상전을 염두에 두고 이 병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데 중동에 배치된 미군이 이제 다 합쳐보니까 이미 5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 미군 기지에 주둔하던 기존 병력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그 이란 전쟁과 맞물려서 증파된 그 인원까지 다 합치면 중동 내에 있는 동원 가능한 즉각 중동 내에서 동원 가능한 병력이 5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군 당국자가 지난 주말에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지난달 28일 개전한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그 이전과 비교를 해 본다면 이제 이란 전쟁이 발생한 지 이제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한 대략 10,000명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주둔 중인 병력이 한 4만 명이었는데 거기 이제 10,000명 이상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지난 27일 중동에 도착했다라고 발표한 이 해군과 해병대 요원 3,500명도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총 책임지고 있는 부대가 중부사령관이잖아요. 중부사령부잖아요. 거기에 이제 해병대 병력이 3,500명 포함됐다. 증파됐다라는 게 공식 발표됐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이 중부사령부는 당시 그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에 탑승한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에 이미 도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즉각 우린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미 됐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 트리폴리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트리폴리함은 해상 전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 병력을 상륙시키는 소위 상륙작전도 가능한 그런 부대입니다. 또 육군 정예 82 공수사단 2,000명도 지난주에 중동에 도착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82 공수사단의 현재 위치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어디로 파견됐습니까? 했더니 중부사령부 측이 기자회견에서 답변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82 공수사단의 현재 위치는 그 군사기밀입니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 그 공수부대는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정권 안에 있다. 그것만 말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들 공수부대는 이란의 그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 제가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이 하르그 섬이라는 섬 이름은 꼭 좀 알아놓으셔야 그래야 이제 이 뉴스를 들으실 때 편안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하르그 섬을 장악하는데 이 82 공수사단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지상전을 하라 말아라 뭐 그런 걸 떠나서 만일 이제 지상전을 할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네, 사실 5만 명이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군사 전문가들 얘기는.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해상에 배치된 병력을 포함해서 5만 명 이상의 미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규모 지상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지난 2023년 10월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물론 이제 하마스에서 먼저 막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보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게 2023년 10월이었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동원된 인원이 한 30만 명. 3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작전을 벌였습니다. 물론 이제 시기도 길었지만. 자, 그리고 또 2003년 요거는 좀 비교를 해볼 만할 텐데요. 이라크 이제 그때 지상군 들어가서 침공했잖아요. 그 이라크 침공한 그때 미국 주도의 연합군도 한 25만 명 정도가 동원됐었습니다. 그러고도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죠. 결국은 그 전쟁의 늪에서 발 빼기 바빴던 그런 전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25만 명이 동원이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명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이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란은 이라크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그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천연 성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높은 그런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산맥이 높은 산이 끝나면 또 갑자기 광활한 사막 지역이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게 산맥과 사막이 혼재하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작전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으로도 이란이 굉장히 커요. 땅덩어리가. 그래서 미국 본토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3분의 1이라고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미국이 워낙 크니까. 미국과 비교하면 3분의 1이지만 이게 쳐들어가서 침공을 해서 들어가서 작전을 벌이기에는 매우 광활한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란의 인구도 많아요. 이란의 인구는 9,300만 명 정도 됩니다. 뭐 1억이 조금 안 되는 9,300만 명 정도로 작년 추산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 종교적으로 이제 뭉치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래서 이들은 현재 미국의 침공에 맞서서 뭐 목숨을 바치겠다라면서 이제 충성서약까지 줄줄이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래서 5만 명의 병력으로 이란 같은 그런 군사력과 그런 인구를 보유한 나라를 점령한다라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지만 점령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설령 전쟁에 승리해서 점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시키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지상군 투입으로 이제 막대한 미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뭐 또 우리가 지상군 투입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뭐 지옥을 보여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갑자기 이란과의 합의가 지금 굉장히 잘 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름대로의 그 외교적인 전술 또는 전쟁 상황 속에서의 어떤 정말 기만 전술로 전술이니까 뭐 그런 거의 일환일 가능성도 많아서 사실 이 말이만 진짜인지 저 말이 진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여하튼 이제 지상군을 투입해서 작전을 한다면 굉장히 걱정이다. 미군 쪽에 희생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가 지난 주말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거부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스토리를 좀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교황이 한 얘기인데요. 교황 레오 14세.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출신이잖아요. 최초로 미국 출신 이제 교황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교황의 입을 좀 주시해서 봤습니다. 교황은 늘 평화를 설파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좀 비판해야 되는데 자신의 모국을 비판할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좀 조용했는데 한 2주 정도 후부터는 못 참으셨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정말 처절한 그런 그 비판적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자, 교황 레오 14세는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기도는 예수님한테 거부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교황은 어제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그 종려주일 미사에서 예수님은 전쟁을 거부하며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교황은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무장하지 않았고 또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았으며 어떤 전쟁도 치르지 않았다라면서 예수는 언제나 폭력을 거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교황의 발언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나라 또는 무슨 특정 뭐 이란 전쟁 이런 상황 이런 거를 거론하지는 않고 그냥 그 플레인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소위 그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것은 뭐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특히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국방부에서 기도 모임을 주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그 기도 때문에 교황 레오 14세가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헤그세스 장관은 그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는 자들에 대한 압도적인 폭력이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는 자들에 대한 압도적인 폭력이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기도 내용이 알려지자 교황 레오 14세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거부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비판의 말입니다. 헤이세스 국방장관은 또한 우리는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확신을 갖고 이를 강구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서 들어봐야 될 문구가 하나 있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자, 무슬림이 다수인 이란과의 그 전쟁 과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하겠다라면서 어찌 보면 사실상 어떤 종교 전쟁 같이 이걸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같은 기도 내용에 대해서 교황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정녕 고해성사할 용기가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아주 센 비판이죠. 전쟁을 하고 있는 너희들 정말 고해성사할 용기라도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또 아마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면서 현재 미국의 집권 세력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애둘러 비판도 아니죠. 이건 뭐 누가 봐도 대놓고 비판한 거죠. 좀 센 비판이 지난 주말에 좀 나왔습니다. 자,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그 매달 국방부에서요, 그 복음주의 예배를 주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난 주말에도 그 복음주의 예배를 주최하면서 이 본인이 속한 그 소규모 기독교 교파의 그 성직자들을 설교자로 초빙해서 이제 그 설교를 하게 하고 있어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속한 그 교파는 한국말로 번역된 거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소규모 교파로 알려져 있는데 그 소규모 교파에 있는 그 목사들을 불러서 설교를 시킵니다. 자신이 주최한 조찬 기도회. 그런데 그 설교자 가운데는요, 여자들은 투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 설파하는 그런 목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장로교로 알려졌죠. 본인을 스스로를 장로교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이디 벤스 부통령, 네, 그리고 이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요 두 사람은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 고위 관리들 중에서 또 카톨릭 신자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황 레오 14가 그들은 고해성사할 용기라도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카톨릭 신자들은 뭐 알아듣겠죠. 그게 어떤 뜻인지. 저도 뭐 카톨릭 신자는 아니어서 정확한 깊이 있는 의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발언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이어드릴까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종교전쟁 되나? 라는 제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지난해 그 가자지구 전쟁을 휴전시키기 위한 자신의 그 중재 노력, 그래서 이제 휴전되긴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한 많은 노력, 그 노력에 대해서 그 칭찬을 하는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보냈던 그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의 편지를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SNS에 지난해 10월 15일 자신에게 보내진 그 복음주의 목사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의 편지를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프랭클린 그레이엄 하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이름으로 해볼까요? 빌리 그레이엄. 이름이 귀에 익숙하시죠? 네, 그 아들입니다. 아들. 일단, 자, 그 편지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SNS 트럼프 대통령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진만 딱 올리고 아무런 부연 설명은 안 했어요. 자,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 지지 기반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한국과의 그 연이 깊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오히려 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죠? 네, 잘 아시는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 한국에 와서 뭐 그 시절에 뭐 설교도 많이 하고 여의도인가요? 어디 저 어렸을 때 근데 뭐 몇십만 명 모이고 막 그랬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프랭클린 그레이엄인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의 평화 노력이 뭐 우리를 살렸습니다. 막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럼 그 편지에 사진 찍어서 올린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편지 속에서 그레이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과 그리고 인질 교환 등이 이루어진 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며 당신의 리더십은 역사적입니다라고 아주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건 뭐 그 사진에 다 나온 거니까 팩트입니다. 자, 그레이엄 목사는 또 편지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인용해서 또 얘기를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뭐 이걸 마태복음 5장 9절이 뭐야? 그러면 교회 오랫동안 몇십 년 다니신 분들도 팍 나오진 않죠. 근데 이제 요 구절은 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설교 시간에 들었을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 마태복음 5장 9절을 인용해서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트럼프 대통령 당신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곧 천국 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극찬을 이어갔냐 하면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막 각종 미사 여구를 다 해서 정치인을 극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하튼 다음 그 편지에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옥에서 오직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뿐이다.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일 경우에 당신은 분명 천국에 가게 된다. 내가 이를 약속하겠다. 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야, 이거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그 종교개혁 있기 전에 그 신부 사제들이 막 뭐죠? 면죄부, 돈 받고 면죄부 팔아주듯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만 불 내면 면죄부 줄 테니까 이 면죄부 갖고 집에 가면 당신의 모든 죄가 면죄받고 그 하늘나라 천국에 갈 거야. 막 그때 막 면죄부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이미 돌아가신 당신의 조상들까지도 천국에 보내려면 20만 불 더 갖고 와. 막 그래서 팔았잖아요. 약간 좀 뭐 그런 거 같은 느낌? 당신 천국 가는 걸 내가 약속한다. 이랬습니다. 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편지를 왜 사진 찍어서 올렸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추려집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전쟁이 자신의 어떤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자신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 사진을 올린 거니까. 자, 둘째는 자신의 그런 노력이 명망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노력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자신의 그 전통적인 지지층인 그 보수 기독교인들의 그리고 이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도 복음주의잖아요. 전통 보수 기독교인. 그래서 자신의 전통 지지층인 보수 기독교인들이 어떤 추가적인 결집을 좀 목적으로 이 편지를 사진 찍어서 올린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란 전쟁에 대한 여론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라는 그런 국방장관의 그런 어떤 그 얘기, 그런 기도 중에 나오는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면서 마태복음까지 거론하는 대통령까지. 지난 주말 이후에 마치 이 전쟁이 종교전쟁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좀 아슬아슬한 발언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걱정입니다. 일반적인 전쟁도 당연히 걱정이고 지상군 투입도 당연히 걱정이고 합니다만 이게 정말 신의 이름으로라고 시작하면 이건 정말 정말 끝장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신의 이름으로라는 발언을 좀 안 했으면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기도도 혼자서 조용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이걸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조금 자제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나이별로 갈라지고 있는 마가 세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자, 한 달을 맞은 이란전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 이 세대별로, 나이별로 입장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 모습을 지난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그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도시, 댈러스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나요? 그레이프바인이라는 도시에서 열린 보수 정치 행동회의, 원래는 CPAC이라고 하죠. 그 CPAC에서 같은 공화당 내에서 원래 CPAC이 공화당 그
행사니까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세대 간의 나이 간의 이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이 CPEC 행사에 참석한 조셉 볼릭이라는 사람은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뛰어들었다. 명확한 전쟁의 목표도 없어 보인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 조셉 볼릭이라는 사람은 나이는 30살입니다. 30살. 네. 요 30살이라는 나이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볼릭은 이란전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젊은 마가 지지층을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결정은 전쟁 지지파와 또 중장년층 지지자들을 뭐 결집시키기도 한 그런 단면도 물론 있습니다. 항상 뭐 전쟁 중에는 뭐 결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 세력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좀 강성 지지층은 뭐 조금 흔들리다가도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 젊은 남성들에게는 지금 의외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부 중장년 참석자들은 미국의 해외 개입 필요성을 지지하면서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도 뭐 지지하는, 옹호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장년층 일부 참석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이란과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 여전히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 CPEC 행사 전반적으로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연설하고 내려오고 또 다른 사람 올라가서 연설 내려오고 뭐 나흘 동안 하루 종일 내내 그러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걸 보면 일단 공화당 행사 라고 해서 그런지 뭐 대부분 뭐 전쟁에 대한 지지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여전히 신뢰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뭐 퍼센테지 숫자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분들이 뭐 머저리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부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30대 젊은 35살 이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63세인 로렌스 리가스라는 사람은요, 트럼프의 충격과 공포 전략이 바로 이란에 필요했던 것이다 라면서 젊은 마가 지지자들이 자기들 징병될까봐 두려워서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그 밑에서 연설 듣는 젊은 층한테 막 쏴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층, 다음에 올라온 젊은 층이 또 가만히 안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까 앞서서 누가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당신들이, 자신들은 징병될 위험이 없으니까 지지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게 무슨 서로 한번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좀 약간 굉장히 그 좀 불편한, 좀 격앙된 그런 분위기도 좀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에서도요, 이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폴리티코가 지난 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5세 이상 응답자의 70% 이상은, 제가 그래서 아까 그 30살 조셉 볼릭이라는 사람 나이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랬죠. 이게 이제 35세를 그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갈리더라고요. 자, 35세 이상 응답자의 70%는 이란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획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뭐 어찌 보면 이제 믿는다 뭐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35세 미만의 응답자들은 그렇게 믿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49%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 간의 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마가 진영 내부의 분열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한편 이제 분열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매년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CPEC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올해 CPEC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뭐 전쟁 때문에 뭐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럴수록 오히려 좀 여론을 뭉치기 위해서, 결집시키기 위해서 참석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열되는 모습, 막 비판,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비판하는 연설 그런 거 아마 듣기 싫었는지 트럼프 대통령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점차 세계화되고 있는 트럼프 반대 시위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난 토요일과 그리고 어제 미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시위가 제일 컸죠. 흥미로운 점은요, 지난 토요일 그 시위는요, 미국은 물론입니다만은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도 일제히 노 킹스 시위가 있었습니다. 왕은 없다, 노 킹스라는 이름의 이 대규모 시위는 지난해 6월에도 한번 크게 있었고 10월에도 한번 크게 있었죠. 그래서 지난 주말이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는 이제 세 번째 전국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뭐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뭐 LA 등등등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뭐 작은 도시,
뭐 예를 들어 엘라바마주와 와이오밍주에 있는 뭐 소도시 이런 데까지 열려서 50개 주 거의 전역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도시 곳곳에서 있으니까 어떤 주는 뭐 시위가 뭐 50개, 100개가 뭐 있고 어떤 곳은 어떤 주는 1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시위가 있고 막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시위를 전부 다 더해보면 3,200건 정도의 시위가 있었답니다. 이거는 미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최초. 3,200건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A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다운타운에서 시위가 있었고 조금 떨어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우스 LA에서 시위가 있었다. 그런데 두 개로 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곳곳에 있는 시위를 다 더해보니까 3,200건이 넘는 그런 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최 측은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 주최 측 추산이니까 조금 오버해서 잡죠. 항상 여러분들 집회나 시위 보면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주최 측 추산, 또 하나는 경찰 추산. 근데 경찰 추산은 실제보다 조금 낮춰서 발표하고 주최 측 추산은 실제보다 조금 높여서 발표한다. 뭐 이렇게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하튼 주최 측 추산 이제 8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작년의 경우에 6월에는 주최 측 추산 500만 명이라고 발표가 나왔었고 10월에는 주최 측 추산 700만 명이라고 발표가 났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8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시위 규모 중에서는 뭐 시위의 숫자도 그렇고 모인 사람들의 뭐 인파도 그렇고 숫자도 참여자 숫자도 그렇고 이제 가장 큰 규모였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주최 측은 이번 시위가 특정 요구사항 하나만 내세운 그런 시위는 아니었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불만을 표출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권위주의 성향과 또는 법을 무시하는 듯한 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이제 주로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경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왔고요. 또 이번 이란의 공습에 대한 그 규탄도 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시위가 컸던 데는 어디였느냐? 네, 미네아폴리스였습니다. 이번 시위의 중심은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 그리고 세인트폴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있었던 시위가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스팟라이트를 받았고요. 미네소타주는 지난 1월 그 IC의 이민 단속 중 미국인 2명이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건 이후에 어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 같이 그 미네아폴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도 거기가 제일 컸고요. 자, 미네소타주 의회 앞 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 조금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좀 이제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 참석할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미네아폴리스로 많이 갔습니다. 뭐 뉴욕이나 LA나 시카고 쪽의 시위보다는 이제 그쪽에 많이 참석했어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싱어송라이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많이 듣던 가수 그리고 뭐 지금은 사회 운동가로 불리기도 하죠. 브루스 스프링스틴하고 조앤 바이즈 이 두 사람이 와서 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그 아이스 요원들의 총격으로 숨진 그 시민 2명을 추모하면서 자신이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발표했습니다. 요거 발표한 지는 그 사건 직후에 했으니까 몇 달 됐어요. 그 제목은 미네아폴리스의 거리라는 노래인데 이거를 이제 즉석에서 올라가서 무대에서 공연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조앤 바이즈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배우 제인 폰다, 헨리 폰다의 딸로 유명하잖아요. 제인 폰다도 왔고 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참석했고요.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맨하튼에서 열린 시위에는요. 여기도 또 이제 유명한 인사 많이 왔는데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도 왔고 또 뉴욕주의 레티시아 제임스 법무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영화배우 그 로버트 드니로는 노킹스 운동을 나는 150%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와 안보에 실존적인 위협이다 라면서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위는 미국 밖에서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의 제목을 점점 세계화되고 있는 노킹스 시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바로 이건데 미국 밖에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많이 이어졌는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등등 유럽에서 연대하는 의미의 시위가 곳곳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또 남미나 호주 쪽에서도 시위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한 12개국 이상에서 시위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현지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비롯해서 프랑스 노조 관계자, 뭐 인권단체 관계자 수백 명이 저항의 상징인 그 바스티유 감옥 앞에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 행진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한다 라면서 전쟁 없는 세상을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하튼 지난 주말에 그 노킹스 시위는 미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벌어졌고 또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대 규모로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국제적인 연대, 뭐 세계화, 뭐 요런 단면을 볼 수 있었던 시위였다. 그런 주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스토리는요. 시진핑 방문 앞, 여기서 말하는 건 방문 앞도 시진핑 방문 앞에서 줄 서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라는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제가 이제 재밌게 좀 한 건데, 방문 앞에서 이렇게 막 좀 번호표 끊어갖고 기다리고 있는 듯한 좀 아련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그런 걸로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해 봤는데,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4일과 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라고 백악관이 이제 공식적으로 일정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같은 5월 달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간 다음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4일, 15일 중국 갔다가 떠나면 바로 그 며칠 있다가 푸틴 대통령이 또 방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누굴 만나러? 시진핑 주석 만나러요. 며칠 사이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이 시진핑 주석을 찾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날짜 공개는 안 했습니다. 자,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모두 5월에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 다자 외교 무대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자 외교 여러 사람이 와서 뭐 한 5개국 내지는 10개국 정상들이 와서 이렇게 막 교차로 오늘은 이 사람 만나고 내일은 이 사람 만나고 그걸 다자 외교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를 안방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그것도 같은 달에 연이어서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케이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냥 가만히 방에 앉아갖고 세계 최강국 그냥 군사적으로 본다면 러시아도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중국 분석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중국 방문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 이란 전쟁 등 이 글로벌 질서가 지금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든 러시아든 이제는 중국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어떤 하나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미러 정상들의 그 연쇄 중국 방문은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외교적인 입지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가만히 이번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그래서 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지금 이란에다가 또 많은 걸 팔아먹고 있어요. 무기도 팔아먹고 뭐 여러 가지 그 가짜 탱크, 가짜 전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위에서 위성으로 딱 미국이 보고 전투기나 탱크 같은 거 공습해서 폭파시키잖아요. 위성에서 쫙 보니까 막 전투기가 막 한 20대 쫙 모여있네? 그거를 막 폭파했네? 해봤더니 그건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뭐냐? 전투기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고 똑같이 생긴 색깔과 모양도 다 똑같이 생겨서 저 높은 꼭대기에서 보면 마치 전투기랑 똑같이 보이는 그냥 풍선이었습니다. 풍선. 공기 집어넣어서 풍선. 빵빵하게 공기 채운 풍선. 그거 누가 그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바쁘답니다. 이란에다가 풍선 전투기, 풍선 탱크 만들어서 납품하느냐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미국에서 모르고 그것도 많이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은근히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이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위상을 좀 살려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여하튼 대화를 하려면 가야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이제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어느 한쪽과의 그 관계가 다른 한쪽을 좀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어 보여, 이번에. 왜냐면 미국 대통령만 만나고 그랬으면 러시아가 좀 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만나니까
약간 이런 메시지입니다. 미국 봐. 당신들이 가고 난다면 난 러시아 정상 만나. 또는 또 러시아 봐. 내가 언제든 뭐 미국하고 맨날 싸우고 러시아하고는 뭐든지 말하는 거 다 들어줄. 그렇지 않아. 난 미국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 이걸 양쪽에다 다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그런 형국을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결국 중국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러시아 등 기존의 우호적인 관계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러시아에게 보내기도 하고 뭐 전 세계에 보내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중국은 안방에서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의 정상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중국이 이번 이란 전쟁의 최고의 수혜자인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 스토리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제목의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너무 헤비한 뉴스만 전해드려서 제가 좀 마음이 편치 않은데 좀 쉬어가는 좀 편안한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무료 관람의 상징이던 영국 박물관. 그러니까 뭐 박물관 우리가 관광 가면 유명하죠. 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뭐 이태리의 어디 등등등, 뭐 스페인도 그렇게 유명하고 그런데 다 그 높은 그 입장료가 있어요. 그런데 영국만 유일하게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에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무료 관람으로 유명한 게 영국이에요. 그런데 영국도 이제 이걸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료 관람의 상징이던 영국 박물관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국인 자기들 국민들은 여전히 안 받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에만 물린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거 볼 땐 뭐 관광을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자, 프랑스와 미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시행을 했죠. 잇따라 관광객에 대한 요금 인상을 했죠. 그런데 이어서 이제 영국까지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관광객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그 관람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긴 그 법안이 발의돼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을 비롯해서 그 런던 자연사 박물관, 뭐 내셔널 갤러리,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등등 주요 공공 박물관과 미술관은 현재 모두 무료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 박물관과 공공 미술관은 다 무료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외국인에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영국은 지금까지는 무료 관람의 어떤 상징, 또 무료 관람의 성지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no more. 네.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서 뭐 프라도 미술관 등은 약 20달러, 그러니까 유로화를 달러로 환산하니까 한 20달러 정도 지금 받고 있고요. 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3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박물관들은 뭐 대부분 그렇게 적지 않은 요금을 받고 있죠. 영국 박물관의 이제 유료화가 현실화될 경우에 입장료는 그러면 얼마냐? 한 25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박물관 등에 대해서는 뭐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 더 받는 거, 무료는 더 이상 없다 한 건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각 관광지의 그 입장료도 엄청나게 올랐죠. 예. 이참에 그 미국 내의 상황을 좀 잠시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실시됐으니까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외국인 관광객, 비거주자 방문객이 몰리는 국립공원 11곳에서 외국인에게 1인당 100달러를 추가 징수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한 7, 80% 되시죠. 네. 가끔 보면 여기 한국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라고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도 요즘 꽤 있으신 것 같고 지난번에는 유럽 어디였더라? 오스트리아인가? 유럽 어디에서 이제 잘 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반갑게 봤는데 혹시 또 좀 이렇게 특이한 곳에서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미국 거주자들은 대부분 그냥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에게는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받습니다. 근데 우리도 신경 써야 돼요. 왜? 한국에서 뭐 친구나 친척이나 무슨 가족이나 누가 오면 좀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뭐 그랜드 캐년이 됐든 어디가 됐든 박물관이 됐든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뭐 한 2, 30불이면 됐는데 갑자기 100불 내줘야 되네.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왔을까요? 아니요. 4인 가족이 왔거든. 내가 내주면 400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세미티, 그랜드 캐년, 옐로스톤, 그랜드 티턴, 뭐 브라이스 캐년, 로키 마운틴, 뭐 글래시어,
세코야 앤 킹스 캐년 그리고 뭐 자이언스 국립공원 등등등 모두 추가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국민에게는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가 부담, 할증이 붙어버리자 이제 부담은 급격하게 커진 겁니다. 자, 요세미티의 경우만 잠깐 볼게요. 요세미티의 경우에 기존 차량 한 대가 들어가면 차량 한 대 입장료가 $35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 내가 이제 한국에서 온 식구들이나 친구나 친지들 있어요. 내가 운전하고 뒤에 4명이 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 비거주자니까 4명이 탑승했으면 1인당 입장료 $100씩 $400. 차량 입장료 $35 해서 총 $435를 내가 내야 되는 거죠. 네. 국립공원 그 애뉴얼 패스, 연회원 카드도 미국 거주자는 $80인데요. 비거주자는 $250가 매겨집니다. 자, 그럼 미국 내에 살고 있지만 영주권자나 뭐 취업 비자, 유학생 등 소위 국적이 미국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입장을 할 때 입장 시에 그 국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주 지역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주권자나 또는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도 미국 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미국에 사는 게 인정이 되니까 외국인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 국적으로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 거주자, 그러니까 미국 거주자가 아닌 non-resident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주말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좀 간추려서 그래도 나름대로 쉽게 좀 축약해서 간추려서 전해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